조선을 움직인 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 뒤에 또 다른 왕, 그 이름은 윤원영이었습니다. 그는 문정왕후의 친오라비로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나라를 쥐었습니다. 조정의 인사 하나, 법령 하나,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죠.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이 나라는 윤 씨의 나라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누이의 미소 뒤에서 피비린내가 피어올랐고 형제는 형제를 죽이며 조선의 심장은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단 하나, 조선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나 그 끝은 왕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보다 강했으나 권력에 삼켜진 남자 윤원영의 비극을 마주합니다. 조선의 어느 한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두운 밤 궁궐의 깊은 처소에서 한 남자가 손을 떨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왕보다 더 강했던 남자, 조선 최고의 실세였던 그가 이제는 몰락한 신하로 전락했습니다. 어제는 모든 신하들이 무릎 꿇던 자리, 오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공간에 홀로 남았습니다. 윤원영, 그는 어린 임금 명종의 외삼촌이자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외척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 권력의 화신이 스스로 독을 마시고 삶을 마감할 운명이라는 것을. 그가 쌓은 권력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그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윤원영은 1509년 파주에서 판돈영부사 윤지임의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파평 윤씨로 고려 시대부터 명문가로 이름을 떨쳐온 가문이었습니다. 윤원영은 25세인 1533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으로 관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운명의 변화는 그의 누이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윤씨는 왕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으로 입궐하였고 1534년 경원대군을 출산했습니다. 훗날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의 외삼촌으로서 윤원영의 정치적 입지는 점차 커져갔습니다. 이 시기 조선 궁궐에는 이미 다른 세력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도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녀의 오빠 윤임 역시 세자의 외삼촌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윤임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대윤,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소윤이라 불렀습니다. 윤원영의 첫 번째 부인은 연안 김씨였으나 그는 초계 정씨 집안의 서녀 정난정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정난정은 도총부 부총관 정윤겸과 관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평민에 가까운 신분이었지만 뛰어난 미모와 지략으로 윤원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544년 11월 중종이 승하하고 장경왕후의 아들 인종이 즉위하자 권력의 중심은 윤임에게 쏠렸습니다. 인종은 즉위 초 이연적과 같은 살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했고 윤임은 세자 외삼촌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반면 윤원영은 한동안 정치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1545년 7월 인종이 재위 겨우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12세 나이로 명종이 즉위하자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권력의 중심축은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영에게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윤원영은 첩, 정난정과 함께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고 곧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에게 윤임 일파가 명종의 즉위를 못마땅해 하며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 한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1545년 8월 22일 드디어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측근들과 함께 윤임, 유관, 유인숙이 중종 때부터 잘못이 많았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원영은 서한을 두드리며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8월 23일 윤원영은 드디어 대윤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에 들어서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정왕후에게 유님 일파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며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곧 유님과 유관, 유인숙은 체포되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정확히 22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원영은 새로운 희생자 명단을 들고 문정왕후를 만났습니다. 매일 저녁 새로운 사람들이 체포되고 신문받았습니다. 하루하루 대윤 세력은 약해졌고 윤원영의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9월 5일 유님, 유관, 유인숙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윤원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9월 10일 윤원영은 계림군과 봉성군에 대한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왕의 친족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대윤 세력의 말살은 9월 14일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2일간의 을사사화가 끝날 무렵 역모 혐의로 처형된 사람만 30여 명에 달했고 유배된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 윤원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원영은 자신의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 생명을 해쳤으며 이로써 국가의 큰 인재들을 잃게 하였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지만 을사사화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 벽에 문정왕후와 이기를 비판하는 글이 붙었는데 윤원영은 이를 빌미로 또다시 대규모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죽거나 유배된 자가 4,050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무고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조선의 형전에는 남을 무고하여 죄를 입힌 자는 그가 입히려 한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의 권력 앞에서 이 법은 무력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었고 그의 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권력이 안정된 후 윤원영은 1551년 문정왕후의 도움으로 정난정을 정실부인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후 연한 김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사람들은 정난정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 윤원영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신임 아래 그는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왕보다 더 강한 권력을 쥔 그는 인사권을 독점하며 자신의 세력을 조정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얀 비단 소매자락이 떨렸습니다. 1565년 윤원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원영은 크게 놀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없이는 자신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영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동안 윤원영의 압제에 시달려온 신하들은 일제히 그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명종도 이제는 삼촌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윤원영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권력은 사라졌습니다. 조선은 침묵했습니다. 1565년 11월 13일 그토록 강했던 정난정은 금부도사가 집 앞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끌려가 고문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습니다. 정난정의 죽음은 윤원영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윤원영은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어 강음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정난정의 죽음 소식을 들었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윤원영은 자살을 택했습니다. 1565년 11월 18일 조선의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적막한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생을 권력 추구에 바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 앞에 법과 정의마저 버렸던 자의 최후, 그것이 바로 윤원영의 비하인드였습니다. 윤원영이 죽은 지 2년 후인 1567년 명종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선조가 즉위했고 윤원영이 몰아냈던 많은 살인들이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윤원영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죽음 이후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난정과의 사이에서 낳은 4아들과 2딸은 무려 50년 이상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윤원영의 맏아들은 87세까지 살았으나 평생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그의 둘째 아들은 13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평생 윤씨라는 성을 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윤원영을 도와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이기, 정순붕, 임백명, 허자 등 이른바 을사오적도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기는 윤원영과 함께 파직되어 78세에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었고 정순붕은 68세에 투옥되어 자살했습니다. 을사사화로 희생된 대윤 세력의 후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의 명예 회복은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의 건의로 윤원영의 자기와 직책이 회복되고 죄적에서 삭제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윤원영과 윤임의 후손들 사이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집안은 서로 왕래가 없으며 파평 윤씨 문중행사에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합니다. 윤원영이 뿌린 불화의 씨앗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 것입니다. 첫째,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윤원영의 일생은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명종의 외삼촌이라는 혈연을 배경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지만 그 권력은 후원자인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결국 사람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해야 하며 타인을 짓밟고 얻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몰락했듯이 윤원영 역시 일시적인 영화를 누렸을 뿐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을사사화는 법과 제도가 아닌 개인의 권력과 감정에 좌우된 정치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윤원영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와 조작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법이 권력자의 도구가 되는 순간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국가의 기반은 흔들립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사회는 언제든 윤원영과 같은 권력자의 의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권력 구조의 균형입니다. 윤원영이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명종이 어리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는 조선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사례는 권력이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지나치게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역사는 가르쳐줍니다. 넷째,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윤원영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초기에 학문을 좋아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관료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점차 냉혹한 권력자로 변모했습니다. 윤원영은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결국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과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교훈을 그의 삶은 보여줍니다. 다섯째, 권력의 본질적 위험성입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의 관계는 권력이 어떻게 인간관계마저 변질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동맹은 애정보다는 권력 추구라는 공통의 목표에 기반했고 결국 둘 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을 통해 얻은 부와 명예는 순간이었고 그들이 남긴 것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비난과 치욕이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의 유혹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원영의 비극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 보편적 교훈을 줍니다. 개인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순간의 이익과 권력을 좇아 윤원영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당장은 어렵더라도 정의와 원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매혹적이지만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 모두가 윤원영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